교과서 82쪽에서 84쪽 사이 분단을 막기 위해 노력하다 보시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사이 이 시기를 우리가 미소군정기라고 얘기하죠. 미소군정기. 이 미소군정기 때 정부 수립 문제가 논의되게 되는데요. 정부 수립 과정이 진행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정부 수립 과정이 곧 분단 과정의 성격을 띠게 된다 하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82쪽부터 84쪽까지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다가 분단이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분단을 막기 위한 두 가지 노력, 특히 좌우 합작운동과 83쪽에 보시면 남북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배경 그리고 그 전개 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과서를 같이 읽으시면서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무기한 휴회되자. 휴회라고 하는 것은 무기한 휴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언제 재개될 약속이 없이 그냥 무한정 쉼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1946년 6월 이승만은 정읍 발언을 통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된 것이 바로 1946년 6월 이승만의 정읍 발언입니다. 여기에서 이승만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게 됩니다. 밑에 보면은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 휴회로 들어가 다시 열릴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또 통일정부를 고대하지만 여의치가 않다. 그러니 여기 핵심이 되는 말이 우리는 우리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해야 할 것이다. 즉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은 여기 바로 우리 남방만이라도 이 만이 단독형 보조사죠. 네. 그래서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통해서 배경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일단 모스크바 상공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되고 이런 가운데 이승만이 정읍 발언을 통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승만의 이러한 정읍 발언이 현실화되게 된다면은 분단이 될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추진된 것이 바로 유명한 좌우 합작운동이다. 그러면 이 좌우 합작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당시에 미국은 아직까지 우리 냉전이 본격화되기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소련과의 대화와 합의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 소련과 합의를 통해서 한반도에 정부를 세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미국은 이때까지 미국은 소련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유지하였다. 좌우 대립의 극복을 모색하던 중도 세력이 미군정의 정책에 호응하였다. 저기 보면은 미군정이 좌우 합작운동을 주도하고 좌우 중도 세력들이 그 미군정의 정책에 호응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군정이 이거를 적극 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극자, 극우 이런 세력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한 세력의
의해서 한반도에 이제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낫다고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보는 데에도 협의하는 데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좌우 대립의 극복을 모색하던 자 누가 주도를 하냐 여기 보면은 중도 세력이 주도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도 세력 미군정의 정책에 호응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중도 세력이 누구냐? 여운형과 김규식입니다. 여운형과 김규식 등 중도 세력은 미군정의 지원 아래 자 여기 좌우합작 운동이 지원하게 되는 배경 미군정의 지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좌우합작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전개한다. 자, 분단을 막기 위한 노력이죠.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좌우합작위원회는 좌익과 우익의 요구를 절충해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자, 선생님이 조금 보충 설명을 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합작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극좌 세력이 이쪽에 있죠. 극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쪽에 극우 세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극좌에는 박헌영 같은 인물, 그 다음에 극우 세력에는 이승만, 김구, 근데 이제 김구는 여기서 좀 예외이지만 김성수, 송진우 이런 한국민주당 계통이 있는데, 자, 얘네들은 특히 어떤 면에서 대립을 하고 있었냐? 여러분들 질문 나누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극좌, 극우는 뭐 때문에 대립을 했느냐? 바로 광복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했던 과제, 바로 이 친일 문제를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토지개혁을 단행하는 거. 일제강점기 때 이 쌓아놓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입장이 아주 극렬하게 좀 달랐습니다. 극좌 같은 경우에 친일 문제도 단호하게 처리하기를 원했고 토지개혁도 어떤 그 공산주의 방식에 따라 몰수 무상분배 이런 방식을 원했죠. 그런데 반해서 극우 세력 같은 경우에는 친일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온건하길 원했어요. 이들 스스로가 친일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또 토지 개혁에 있어서도 자본주의적인 방식인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 이런 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사실 힘을 합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죠. 물론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이후에 극좌와 극우의 각각 이제 반탁운동을 전개하는 극우 세력 그리고 모스크바 삼상운동에 대한 총체적 지지를 선언하는 좌익 세력 사이에 사실 분열이 굉장히 심한 상태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이 중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도 좌쪽에 속해 있는 인물이 바로 여기 여운형이라는 인물이 있고 중도 우파 정도에 해당되는 인물이 김규식 같은 인물이 있는데 이 중도 이렇게 하다가 분열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중간에 나서서 뭐를 하고자 극좌 세력 끌어들이고 극우 세력들을 조금 양보하게 해서 뭔가 이 중간 지점에서 뭔가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극렬이 갈라지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 한 것이 바로 좌우합작 운동이고 당시에 이것을 미군정이 지지를 했고 또 무엇보다도 좌우합작 위원회를 조직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각각 이제 양보할 수 있는 안을 좀 마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좌우합작 7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좌익과 우익은 좌우합작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좌우합작 운동을 기회주의라고 비난하였다. 갈 생각이 없는 거죠.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여운형, 이걸 주도했던 여운형이 암살이 되고 좌우합작 운동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웠다. 그래서 결국 실패로 끝난다. 자, 실패로 끝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좌우합작 7원칙이 뒤에 이제 사료가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좌우합작 7원칙을 좀 먼저 여러분들 교과서 84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결정에 의해 여기 보면 삼상결정회의에 의해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삼상회의에 따른 결정에 따라 정부를 세울 것. 이제 이 내용이 나오고요.
토지개혁 문제와 친일파 처리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약간 애매합니다. 좌익과 우익을 절충한 몰수, 뺏거나 혹은 유조건 몰수, 혹은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고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고 지방자치제를 확립할 것.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를 제안해. 이 입법기구는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라는 기구였는데요. 이들이 생각한 좌익 입장에서는 이 배후에 미군정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자기네들 뜻대로 미군 뜻대로 친일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심리 결정하게 하여 실시할 것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1947년 5월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지만 성과 없이 결렬이 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한반도 문제를 미소 공동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의해 결정하려는 그런 노력이었는데 이거 이제 물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후 한반도 문제는 어디로 넘어가게 되느냐? 여러분도 여기 나오지만 유엔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결국 우리가 분단이 된 건 유엔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제 분단이 결정되게 되죠. 근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도 위기가 있었어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왔을 때 좌우 합작운동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분단을 막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미국은 한반도 문제의 처리를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엔으로 넘겼고 194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자 이제 결정이 났어요. 유엔에서 유엔 총회가 열렸어. 1947년 11월 유엔 총회가 열렸는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아니었죠. 유엔 총회 인구 비례에 따라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정부를 수립한다. 이것이 바로 결정안이었습니다. 인구 비례. 당시 남한 인구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인구 비례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남한 쪽이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 총선거라고 하는 거는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총선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헌법을 제정하는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죠. 네. 근데 이를 감독할 이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가 결정되고 또 한 가지 결정된 것이 있는데 이 선거를 관리 감독할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북쪽에 불리하다고 생각한 소련이 남한보다 인구가 적은 북한이 총선거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 결국 대안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 1948년 1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남한에 들어오자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또 주장하게 됩니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 실시를 또 주장을 하게 되고 이때 이승만 한국민주당과의 협력 관계를 중단한 김구 선생님은 뭐를 주장하냐? 중도파 김규식과 이번에는 손을 잡고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거 단독 선거 이걸 막아야 된다. 단독 선거라고 하는 거는 다시 얘기를 하면은 분단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유엔의 감시 아래에 남북한 총선거가 불가능해지자 유엔은 이번에는 소총회를 열게 됩니다. 선거가 이게 이제 핵심이 되죠. 유엔 소총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하기로 결의하게 돼. 그래서 이게 바로 1948년 2월의 상황이었는데요. 48년 2월의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바로 여기 지금 극명하게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의미하였다. 그래서 이 소총회의 결정을 막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남북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는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좌우 합작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했지만 이건 물 건너갔고 이제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갔을 때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주장하면 소련 측 거부를 하게 되고 이에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결정되게 되고 이것은 남한만의 단독 정부
남한만의 선거를 하게 되면 남한만의 정부가 수립되는 거겠죠. 자, 기정사실화 되게 되면서 남북 협상이 추진되게 된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들도 나와 있는데요. 좌우합작 운동의 그림이 나와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좌우합작 운동, 극자와 구구가 이렇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제 중간에 이게 여운형이겠죠. 그리고 이 김규식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좌우합작 위원회 이게 실패하게 되었을 때 단체 사진 찍은 게 나옵니다. 여운형은 암살돼서 이렇게 따로 나와 있고 김규식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됐죠. 중심 인물 좀 알아두도록 하세요. 여운형과 김규식. 자, 선생님이 표시해 드릴게요. 여운형과 김규식이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한다. 자,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를 풍자한 만평인데 감옥에서 나온 한국인이 남북 양단이라고 적힌 족쇄를 발에 차고 있다. 광복 2주년인 1947년 8월 15일 8월 15일이 적힌 달력을 가리키며 족쇄를 풀 열쇠를 쥔 공이 바라보고 있다. 자, 우리는 족쇄가 채워져 있어. 네. 그리고 이거를 누가 잡고 있다? 미소공동위원회. 풍자한 만평이고요.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북협상은 어떻게 추진되느냐? 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결정으로 격렬한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자, 우선 이승만 같은 세력, 이승만 계속 단독정부 주장을 했죠.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유엔의 결정을 환영하고, 자, 단독정부를 환영하는 거죠. 좌익 세력과 중도 세력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자, 이에 남북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은 누구냐? 김구와 김규식. 아까는 여운형과 김규식, 여기는 김구와 김규식.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목적은 통일정부 수립이죠. 남북한 정치 지도자 회담을 북측의 김일성, 김두봉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북한 측이 이에 응하는데 미적미적하다가 4월이 되어서야 이제 답변이 오게 되는 거죠. 평양에서 하자. 근데 이게 너무 시간이 촉박하네요. 왜냐하면 총선거가 5월 10일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평양에서 남북협상, 우리가 보통 남북협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칭이 원래 남북한 주요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와 남북 지도자 회의의 준말입니다. 자, 평양에서 개최가 되었어. 여기에 단독정부 수립 반대, 미소 양국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은 했지만 미국과 소련이 이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남과 북에서 각각 남한뿐만 아니라 북쪽에서도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남북협상은 결국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분단으로 완전히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요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자, 선생님이 한번 여기다 네모 박스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협상을 위해 북한에 간 김구의 소식을 보도한 신문 기사죠. 민족 원안의 38도선 김구 씨 무사 통과 이렇게 여기 한자가 나와 있는데 민족 원안의 38선 김구 씨 무사 통과 여기 김구 선생님 나와 계시고요. 남북 협상을 위해 북한에 가는 김구의 모습. 근데 그 전에 김구 선생님이 중요한 또 발표를 하나 합니다. 남북 협상 전에 여기 나와 있는데요.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눈물로 고함. 남북 협상과 더불어 이런 것들이 바로 분단을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너무 유명해요. 김구 선생님이 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의 38도선이 무너지고서야 땅의 38도선도 철폐될 수 있다. 내가 불초 하나 일생을 독립운동에 희생하였다. 내 나이 73이니 나에게 남은 것은 오늘 내일 하는 여생이 있을 뿐이다. 이제 새삼스럽게 재물을 탐내며 명예를 탐낼 것이랴. 이 육신을 조국이 요구한다면 당장이라도 재단에 바치겠다. 나는 여기가 이제 제일 유명한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북 협상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자, 한편 기타, 자, 분단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여기 대표적인 것이 제주 4.3 사건과 그 다음에 나오는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도에서 이제 발단이 된 사건이 있어. 1년 전인 1947년 3.1절 기념 행사 때 경찰이 여기에 행사 때 발포를 해. 총을 쐈어요. 주민 6명이 희생이 됐어. 이에 대한 항의로 총파업이 제주도 내에서 전개되고 있었어. 이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경찰과 서북청년회. 자, 서북청년회는 광복 후 북한에서 전개된 사회주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월남한 극우 청년 단체죠. 극우 청년 단체. 이들은 좌익단체나 노동운동에 대해 물리적인 공격도 서슴지 않고 굉장히 과격한 성향을 띄었는데 이들이 우익단체가 무차별적인 검과 폭력으로 이 사태가 악화가 된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제주도민들의 불만과 제주도민들의 불만과 제주의 좌익, 자, 좌익이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운동을 무장 봉기로 보여준 거. 이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이고 제주 4.3 사건은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었죠. 예, 한번 쭉 읽어볼게요. 1948년 4월 3일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와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면서 이들이 주장했던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남한만의 단독선거 반대,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면서 경찰서와 서북청년회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에서는 3개의 선거구 중 2개 선거구에서 투표수 과반 미달로 5.10 총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5.10 총선거는 모든 선거구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2개 선거구에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제주 4.3 사건으로 말미암아 네, 제주도 3개 선거구 중에 2개 선거구에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미군정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봉기를 진압했는데 여기가 이제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미군정이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좌익 세력과 사건 참여자를 색출하려고 하는데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학살. 제주도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10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 수립 이후 1948년 11월부터 제주도 전 지역에 계엄령까지 선포가 되고 여기 계엄령도 여기 나와요.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일시적으로 제약하고 군대가 모든 지휘권을 갖게 되는 것을 계엄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섣불리 이거를 계엄을 선포해서는 사실 안 되는 것입니다. 중산간 헌법을 정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중산간 마을에 대한 초토화 작전이 진행이 되면서 민간인 피해자가 대규모로 발생됐다. 이게 이제 끝까지 역사에서 큰 문제가 된 것이 민간인 학살에 관한 문제죠.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인명피해는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여기 보면 제주도에는 제주 4.3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조각상 비설이라고 하는 조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2살배기 젖먹이 딸을 안고 토벌대의 총에 희생된 어머니를 형상하여 만든 기념조가 아주 아픔이 있는 거죠. 다양한 자료로 살펴보는 제주 4.3 사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사건에 관한 것인지. 이거 한번 네모 박스 한번 쳐볼까요? 이건 제주 4.3 사건에 관한 것이다. 잠깐만요. 제주 4.3 사건에 관한 거를 조금 선생님이 이렇게 해볼게요. 제주 4.3 사건. 이 추도사를 얘기하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랑스러운 역사든 부끄러운 역사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한다. 공권력으로 민간인을 학살시켰다는 이 끔찍한 그 제주 4.3 사건 두고 얘기하는 거죠. 국가 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일탈에 대한 책임, 무차별적인 민간에 대한 학살이죠.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국가 권력도 무겁게 다뤄져야 합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억울하게 고통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줘야 한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얘기가 제주 4.3 사건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2000년에 제정된 자 여기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주 4.3 사건을 제주도에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규정하였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뭐를 보았냐면 분단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자, 여러분들 분단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자, 좌우 합작운동 그리고 남북협상 자, 그리고 여기 제주 4.3 사건 이런 것들을 보았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한편 2021년 자, 불과 4년 전 일입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된 뒤 1948년 49년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 중 재심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랐다. 이는 희생자임에도 명예회복이 되지 못하였던 수용인들의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명예회복. 자, 여수 순천 11구 사건은 무엇인가?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승만 정부가 세워진 다음 얘기야. 이건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 사건. 자, 요거는 정부가 이미 수립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 즉 1948년 10월 19일부터 일어난 사건이죠. 자, 이승만 정부는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정부 수립 이후에 이승만 정부가 자,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사건의 진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의 진압 명령을 내렸어.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군대 안에 좌익 세력들이 많이 섞여 있었죠. 이 군대는 바로 국군을 얘기하는 건데 정부 수립 이후에 국군이 창설되는데 국군 내부에 좌익이 많았어. 그래서 이 일부 군인들이 그 명령을 거부한 거죠. 제주도 가서 좌익을 진압해라. 근데 그걸 거부를 한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오히려 봉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수와 순천 지구를 이 좌익 세력들이 완전히 얘네들이 장악을 하게 돼. 결국 이 사건을 진압은 했지만 이 좌익 세력들이 빠져나와 지리산 등지로 들어가서 활동을 지속했다. 이거 우리가 지리산 빨치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혼란한 상황과 무력 충돌 및 이 진압 과정에서 또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어요. 이거를 또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는데 이걸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여수 순천 11구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 여순사건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서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55년 4월 1일까지 여수 순천 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이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여수 순천 11구 사건 이후 위기감을 느낀 이승만 정부는 자, 이후에 뭐를 하냐? 자, 이승만 정부는 이후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반공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국가보안법. 한편 2021년에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자, 제주도와 타이베이에는 평화공원이 똑같이 있는데요. 제주도는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운동을 추진한 민간사회단체들의 요구로 조성이 되었고요. 자, 타이완에는 어떤 역사적 문제가 있을까? 대만, 이제 중국 본토가 공산화된 다음에 중국 국민당이 대만으로 다 도망을 가게 되죠. 이 대만을 장악한 국민당 세력이 강압적인 통치에 저항을 한 거야. 거기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토착민들 이걸 무력으로 진압한 이 2.28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 이렇게 두 개의 그 공간은 모두 평화공원인 거죠.
네, 이제 공통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밑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공원의 공통점은 2차 세계대전 종료를 전후한 시기에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민간인들을 추모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시설이라는 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좌우합작운동 그리고 남북협상, 자 여러분들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눈물로 고함, 이런 내용들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단을 막기 위해 노력하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